네,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명예 전당에 헌액된 특허법 만점 전문가 홍기석입니다. 이제 2024년 특허법 L의 1차 기본 강의를 개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께서 민법을 완강하고 나서 특허법 강의를 수강하러 오셨을 건데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자주 들었던 말이 민법은 쉬운데 특허법은 어렵다 였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특허법은요, 어떻게 배우냐에 따라서 이 과목이 쉽고 재밌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렵고 싫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겠죠. 근데 적어도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특허법이 어렵다는 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면은 특허법을 완강하는 끝까지 쉽고 재밌게 마무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가 하는 설명을 잘 따라오시다면 여러분들은 이 특허법이 완강하는 그날까지 이 정도 느낌으로 쉽게 특허법을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제가 하라는 대로 따라하면은 남들보다 쉽게 효율적으로 시간을 아끼면서 특허법 만점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먼저 특허법 절차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자, 발명자 갑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 이제 최초로 발명 A, 발명 B, 발명 C를 해냈어요. 즉 A, B, C를 발명해낸 거죠. 그럼 이 경우 발명자 갑에게 이 A, B, C에 대해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권리 이름이 좀 특이하죠? 권리 이름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근데 너무 길다 보니까 줄여서 특받권이라고 줄여서 쓰겠습니다. 그래서 A, B, C를 최초로 개발한 갑에게 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 그럼 이제 이 갑은 A, B, C에 대해서 특허를 받기 위해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기초로 특허청에 특허를 내어달라는 신청인 출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갑은 A, B, C에 대해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출원을 해야 돼요. 이때 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서류를 구비해서 특허청에 제출을 해줘야 합니다. 먼저 출원 신청서인 출원서, 그 다음에 발명의 내용을 쓴 서류인 명세서, 그 다음에 발명에 대해서 도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도면, 그 다음에 발명을 요약한 요약서. 이 네 가지 서류를 작성해서 특허청에 제출함으로써 출원이 시작됩니다. 이때 출원서는요, 서지적 사항을 기재한 서류예요. 그래서 출원인의 성명, 주소, 그 다음에 대리인을 선임해서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 그 다음에 이 발명의 명칭, 그 다음에 발명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명세서 같은 경우에는 발명의 내용을 기재하는 서류라고 했죠. 그래서 이 명세서는요, 크게 청구 범위와 발명의 설명과 그다음에 도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도면에 간단한 설명을 작성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명세서는 크게 청구 범위, 발명의 설명, 도면에 간단한 설명을 기재해 줘야 한다. 이때 여러분, 이 발명의 설명은요, 말 그대로 A, B, C에 대한 설명입니다. A, B, C의 어떤 목적, 발명의 목적, 그 다음에 이 A, B, C가 어떤 구성으로 이루어진 발명인지, 구성, 그 다음에 이 발명 A, B, C의 효과가 무엇인지, 그 효과, 그 다음에 혹시 A, B, C와 관련된 배경기술이 있었는지, 배경기술, 그 다음에 이 A, B, C와 관련된 데이터가 있는지, 데이터. 그래서 A, B, C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쓰는 게 바로 발명의 설명이에요. 말 그대로 발명을 설명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명세서에 이 발명의 설명을 써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청구 범위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 청구 범위는요, 특허를 청구하는 범위입니다. 즉,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을 쓰는 곳이에요.
만약에 갑이 청구 범위에 A, B, C를 전부 다 기재할 경우에 그러면은 A, B, C가 특허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갑이 A, B, C를 발명했지만 만약에 청구 범위에 A만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면 A만 특허 대상이 되는 거예요. B, C는 특허 대상이 되지 않고 A만 특허 대상이 됩니다. 일단 갑이 청구 범위에 A만 기재해서 출원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제 출원서를 접수받은 특허청은 이제 방식 심사를 하게 됩니다. 방식 심사는 크게 4가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먼저 행위 능력. 그래서 갑이 이제 행위 능력을 충족했는가. 그 다음에 대리권. 갑이 대리인을 선임해서 절차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가. 그 다음에 특허법에서 규정한 방식을 만족했는가. 이때 이제 방식이라면 주로 제출해야 할 서류를 제출했는가, 기간을 지켰는가, 그리고 기재해야 할 것을 기재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주로 살펴보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수수료를 납부했는가. 이 수수료가 뭐냐면요, 행정청이 행정 서비스의 대가로서 받는 돈을 수수료를 합니다. 이 행정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행정 서비스, 특허청도 행정청이죠. 그래서 국가의 행정청이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서 받는 금액을 수수료라고 해요. 그래서 두 문자로 행대방수라고 합니다. 이 행대방수에 대해서 방식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으면은 절차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원일로 1년 6개월 뒤에 출원 공개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출원 공개는요, 이 모든 서류를 공개하는 거예요. 이때 핵심은 이 발명이 공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명 A, B, C가 공개된다. 자, 이 출원 공개가 특허 제도에서 정말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인데요. 일단 목적이 2가지예요. 첫 번째, 중복 투자, 연구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미 A, B, C가 완성되어서 지금 출원 절차를 밟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중복 투자나 연구하지 마라. 이런 거를 알리는 목적.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중의 이용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제 이게 핵심인데요. 여러분, 이 특허 제도의 목적은요,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입니다. 특허법은 대한민국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도입된 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산업 발전이 이루어지려면은 기술 발전이 있어야겠죠. 기술 발전이 있어야지 산업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기술 발전이 있으려면은 무엇이 선행돼야 되는가? 기술 사용이 많아야 합니다. 왜냐? 기술 사용이 많아야지 해당 기술에서 느낀 어떤 단점, 이런 단점을 보완하고 개량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보완 개량이 곧 기술 발전으로 이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술 사용이 많으려면은 무엇이 선행돼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 기술을 알고 있어야지 기술 사용이 많아지겠죠. 즉, 해당 기술이 공개가 돼 있어야지 많은 사람들이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허법은요, 이 기술을 공개함으로써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산업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법이에요. 즉, 산업 발전의 핵심 절차가 바로 이 출원 공개가 되는 겁니다. 공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산업 발전을 도모한다. 이게 이제 특허법이 산업 발전을 이루기 위한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출원 공개가 특허 제도의 핵심 절차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의문감이 들 수 있어요. 뭐냐, 여러분, 특허는요, 독점권이죠. 만약에 갑이 이 A에 대해서 특허를 받을 경우에 오로지 갑만이 A를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A를 사용하면 소위 말해 특허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이 기술 사용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 프로세스가 이루어질 수 있냐? 여러분. 그래서 특허권은 기간적 제한을 두고 있는 유한의 독점권이에요. 즉 20년이라는 기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갑이 A에 대해서 특허를 받았다 해가지고 평생 무제한적으로 독점권을 향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딱 초일로 20년까지만 독점권을 향유할 수 있고 이 20년이 지나면은 특허권은 소멸돼요. 특허권은 소멸되다 보니까 이제 누구나 기술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이 프로세스가 진행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허 제도의 목적은 많은 사람들이 기술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산업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권리에 대해서 무제한적인 독점권을 부여하면은 이 프로세스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기간 제한의 독점권으로 설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제한이 20년이에요. 그래서 20년이 지나면은 해당 특허권이 소멸되면서 누구나 이제 A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제 B, C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독점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즉 특허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B, C를 사용할 수 있고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허권이 획득된 경우에 트라이얼로 20년까지 갑이 독점권을 향유하게 되고 20년이 지나면 해당 권리가 소멸되면서 누구든지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자, 이게 이제 출원 공개의 의미였어요. 그래서 특허 제도의 핵심 절차인 거죠. 따라서 이 특허권은요, 공개를 대가로 주어지는 독점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개를 통해서 산업 발전에 기여한 대가로 주어지는 독점권이 바로 특허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고요. 다음 절차. 자, 이제 출원 공개 이후에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A에 대해서 특허가 부여되는 게 아닙니다. 이 A에 대해서 특허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발명인가 여기에 대해서 심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일단 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3년까지 이 A에 대해서 특허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발명인지 심사해달라는 심사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심사 청구를 할 경우에 특허청 공무원인 심사관이 실체 심사에 착수하게 돼요. 즉, 이 A가 특허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발명인가를 심사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3년까지 심사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해당 출원에 대해서 특허를 받을 의지가 없는 것으로 봐서 출원이 취하 간주됩니다. 즉, 출원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3년까지 심사 청구를 해줘야 한다. 이때 이제 실체 심사에서 체크하는 내용은 A가 특허 요건을 구비했는가. 이때 이제 특허 요건은요, 신규성과 진보성으로 대표됩니다. 여러분, 뭔가 용어만 봐도 그 의미가 대충 와닿죠. 그래서 신규성, 새로운 발명일 것. 즉 기존에 있던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기존에 있던 발명 가지고는 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발명이더라도 진보한 발명이어야지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법의 목적은 산업 발전이기 때문에 발전된 발명이어야지 특허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규성과 진보성으로 대표되는 특허 요건을 구비해야지 A가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관이 한번 이 특허 요건을 심사해 본 결과 특허를 거절할 이유가 없더라. 그래, 신규성, 진보성 모두 만족하더라. 이 경우 특허 결정을 하게 돼요. 근데 보니까 A가 신규성 또는 진보성 결여돼 있더라.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없어서 지금 특허를 부여하지 못하겠더라. 그러면 이제 바로 거절 결정하지는 않고요. 여기에 대해서
거절 이유를 통지하고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 거절 이유 통지함은 심사관이 한번 A를 심사해 보니까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없더라라는 것을 통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서 제출 기회, 즉 추론인에게 너의 의견은 어떠하냐라고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추론인은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던가, 보니까 심사관님이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 A는 신규성, 진보성이 있어요 라고 반박을 하던가, 아니면은 이 A에 대해서 심사관 말대로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있게끔 발명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제 보정이래요. 그래서 이 A가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있게끔 발명을 수정해서 한번 다시 특허에 대한 심사를 받아볼 수 있다. 그래서 의견서나 보정의 어떤 조치를 취한 결과 거절 이유가 해소된 경우에 이제 A는 신규성, 진보성이 인정되더라. 그러면 이제 특허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의견서나 보정서에도 불구하고 거절 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거절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근데 거절 결정이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한 번 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로 재심사 청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발명을 신규성, 진보성이끔 보정해서 심사를 받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심사를 받아본다. 재심사 청구. 그 다음에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심판이라는 생소한 용어가 나왔는데, 여러분 법원에서 법적 분쟁을 다투는 절차를 소송 또는 재판이라고 하죠. 이제 심판은 행정청에서 법적 분쟁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행정청에서 이 거절 결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절차가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 심사관의 거절 결정은 잘못되었다, 위법하다 해가지고 이 거절 결정에 대해서 취소를 구하는 법적 분쟁을 바로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이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절차를 통해서 다시 한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고 이제 우리는 특허 결정이 되었다는 전자에 계속 절차를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자, 특허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특허 결정이 되었다면 이제 특허청은요, 수인에게 특허 결정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특허 결정 등본을 송달해요. 그럼 이제 특허 결정 등본을 송달받는 날로 3개월까지 특허료를 납부해줘야 합니다. 이때 이제 특허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 3개월 내에 특허료를 납부하면요, 이제 설정 등록이 이루어지거든요. 이 설정 등록이 뭐냐? 특허권에 대한 설정을 등록한다. 즉 특허권 발생입니다. 이제 설정 등록이 됨으로써 특허권은 발생이 이루어지고, 따라서 이에 대해서 갑이 독점하게 돼요. 따라서 갑만이 A를 사용할 수 있고, 제3자가 A를 사용하면 갑에 대해서 특허권 침해가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허청은 이 등록을 공중에게 공고합니다. 이거를 이제 등록 공고라고 해요. 자, 등록 공고를 하는 이유는 이제 A에 대해서 특허권이 발생했으니까 공중은 침해가 안 되도록 주의해라. 즉 침해 주의 의무를 공중에게 부과하기 위해서 이 A에 대해서 특허권이 등록된 사실을 공고하는 게 바로 등록 공고입니다. 그래서 A가 지금 이제 특허권 발생했으니까 이거 참고해서 A가 침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게 바로 등록 공고의 역할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이게 출원 절차 개론이고,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이해할 수 있었다면요, 앞으로 우리가 배울 모든 다른 내용도 그냥 그렇게 이해해가지고 쉽게 공부할 수 있고, 남들보다 더 시간을 아끼면서 효율적으로 특허법 20개를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참 슬픈 현실이 이것조차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분들이 태반이에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걸 이해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특허법 20개를 그런 분들보다, 이것조차 정리되지 못한 분들보다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더 쉽고 더 재밌게 특허법 20개를 맞출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특허법 만점 다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나중에 여러분들 스스로 특허법 만점 받은 것을 증명하게 될 거예요. 자, 그렇고 이제 이게 출원 절차 개론이고, 이제 책에 있는 차례 목차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배울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그 기본서 맨 앞쪽 부분에 차례 좀 펼쳐 보시겠어요? 그래서 차례에 이제 목차가 나와 있을 건데, 이 목차들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내용을 배울 거다라고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제1편 특허제도, 제1장 특허제도의 목적. 그래서 이 목적에서는요, 특허법의 목적, 즉 산업발전이죠.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특허법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이제 제2장 특허에 관한 국제조약. 그래서 세계적으로 특허에 관한 절차를 통일화하기 위해서 체결된 국제조약들이 있습니다. 그 국제조약들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근데 이 제2장 국제조약은요, 모든 내용을 마무리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다음 이제 제2편 총칙, 먼저 제1장 특허법의 객체. 그래서 특허법의 객체는요, 발명입니다. 그래서 특허법상 규정된 발명의 의미, 그다음에 발명이 되기 위한 요건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다음 이제 제2장 특허법의 주체, 먼저 제1절 특허법의 주체가 되기 위한 능력. 그래서 특허법의 주체가 되기 위한 능력으로서 권리 능력과 행위 능력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다음 제2절 대리인. 그래서 일반적으로 특허 청구의 관계에서 절차를 수행할 때 변리사, 즉 대리인을 선임해서 절차 수행이 이루어지거든요. 이때 대리인의 요건, 대리권의 범위, 그다음에 대리권 소멸 사유, 불소멸 사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이제 제3절 복수 당사자 대표. 그래서 권리가 공유일 때 이 공유자들이 특허 청구의 관계에서 어떻게 절차를 수행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다음 이제 제3장 기일과 기간. 여러분, 민법 같은 경우에는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실체법이었죠. 그래서 민법에는 다양한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고 있는데, 근데 그 권리의 행사 방법이 안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리를 어떻게 행사해야 되는지는요, 민사소송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소법을 소위 절차법이라고 하죠. 권리를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행사해야 되는지가 이 민사소송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은요, 실체법과 절차법이 완벽하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특허법 같은 경우에는요, 특허에 관한 권리 의무가 규율된 실체법이자 동시에 권리 행사 방법을 규율하는 절차법까지 전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법은 실체법과 절차법 전부를 포함하고 있고요. 이때 절차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기간 엄수예요.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똑바로 엄수하려면은 기간 계산이 똑바로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그 기간 계산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다음 이제 제4장 절차의 수행 같은 경우에는요, 특허 청구의 관계에서 어떻게 절차 수행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이제 제3편 특허 요건. 그래서
발명이 완성됐을 때 이 발명은요, 특허 요건이 있어야지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성과 진보성으로 대표되는 특허 요건이 있어야지 특허 획득할 수 있고, 신규성, 진보성이 없으면은 결국 거절되었죠. 근데 특허 요건은요, 총 9개예요. 그래서 이 총 9개의 특허 요건을 전부 다 구비해야지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특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발명에 대해서 출원이 이루어질 경우에 특허는 거절되죠. 즉, 거절 이유를 구성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특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발명을 출원한 경우에 제3자, 즉 경쟁자나 이 해당계는요, 해당 발명이 특허를 받지 못하는 이유를 특허청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즉 꼰지르는 것, 고자질하는 거죠. 상대방의 출원이 특허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허청에 고자질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정보 제공이랍니다. 그래서 특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발명은 정보 제공 사유가 된다. 즉 출원 단계에서는 거절 이유, 정보 제공 사유가 된다. 이거는 뭐다? 고자질이다. 근데 이제 발명이 신규성, 진보성 등 특허 요건이 없는데, 새로운 발명이 아닌데, 진보한 발명이 아닌데 심사관의 착오로 등록, 즉 특허권 획득이 이루어진 경우에 이거는 무효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취소 사유가 돼요. 그래서 이제 무효 사유가 있는 특허권 같은 경우에 무효 심판이 제기되었을 때, 무효 심판에 의해서 무효가 되면요, 특허권이 소급 소멸합니다. 특허권이 무효가 되면은 해당 특허권은 소급해서 소멸해요. 이거는 특허 취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취소 사유는 제가 나중에 따로 정리해드리기로 하고, 일단 하자 있는 발명이 특허가 되었을 때는 등록 후에는 무효 사유, 취소 사유가 되어서 무효나 취소가 될 경우에 해당 특허권은 소급해서 소멸한다. 즉 처음부터 특허권은 없던 것으로 본다. 그래서 특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거절 이유, 정보 제공 사유, 무효 사유,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총 9개의 특허 요건에 대해서 전부 다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제4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먼저 제1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여러분. 발명을 한 사람, 즉 발명자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원시적으로 발생합니다. 즉 가장 먼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은 발명자겠죠. 그래서 발명자는 이 특허권을 기초로 출원해서 특허를 받을 수 있고요. 근데 이 특허권이요, 재산권이에요. 재산권이다 보니까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에게 이전을 한 경우에 그러면은 발명자가 아니라 제3자가 제 특허권을 가지게 돼요. 즉 승계인, 승계인이 특허권을 가지게 되고, 이에 따라서 승계인이 출원해서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요,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이에요. 다음에 이제 제2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래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재산권적 성질을 가지다 보니까 그 속성, 성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제3장 무권리자 출원. 여러분, 무권리자가 무엇이냐? 여러분, 무권리자는요, 발명자도 아니고 승계인도 아닌 자, 즉 남의 발명을 베껴서 출원한 사람을 무권리자 출원이랍니다. 근데 남의 발명을 베껴서 출원하면은 결국 특허를 받아서 안 되겠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무권리자 출원은 거절 이유, 정보 제공 사유, 무효 사유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무권리자 출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되고, 한편
지금 베낌을 당한 사람, 즉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 자, 이런 사람들을 정당한 권리자라고 하는데요. 이 정당 권리자를 무권리자로부터 보호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 정당 권리자의 보호 방안도 여기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4장 직무배명. 그래서 이 직무배명은요, 이제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제가 책에 넣은 이유는요, 이게 실무에서 되게 자주 쓰이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변리사 합격하시고 또 써야 되는 법이다 보니까 제가 1차에서 미리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다만 시험 범위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굳이 막 열심히 공부하실 필요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고, 다음 이제 제5편 출원 및 심사. 그래서 여러분 출원을 한 다음에 3년 내에 심사 청구를 해야지 비로소 실체 심사에 착수하게 되면서 심사관이 해당 발명이 특허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아닌지 심사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절차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실체 심사가 제가 방금은 좀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좀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음 이제 제6편 PCT. 그래서 PCT는요, 국제 출원 절차입니다. 국제 출원 절차는요, 다른 나라에서도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동시에 출원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즉 여러 국가에 동시에 출원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바로 국제 출원 절차 PCT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특허법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로 손꼽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와 같이 한번 살펴보신다면은 이게 그렇게 어려웠나? 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시면서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렇고 다음 이제 제7편 청구범위에서 여러분 출원할 때 명세서에 청구범위와 그 다음에 발명의 설명과 만약에 도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도면에 간단한 설명을 기재해서 명세서를 제출해야 됐었죠. 이때 청구범위가 바로 특허 대상이었습니다. 만약에 청구범위에 A를 기재해서 A에 대해서 특허를 받았다면 이제 A에 대해서 독점권이 발생하는 거죠. 네, 이러한 이제 청구범위는요, 결국 국가가 해당 발명자한테 이 A에 대해서 독점권을 부여한 거지 않습니까? 즉 국가와의 계약이자 이 청구범위는 국가와의 계약서예요. 맞죠? 국가가 발명자에게, 즉 특허권자에게 A에 대해서 독점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국가와의 계약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서는 법률 문서니까 그 해석에 법률 해석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이 파트에서는 법률 문서로서 이 청구 범위를 해석하는 방법을 설명드릴 거예요. 자, 다음 이제 제8편 특허권. 먼저 제1장 특허권의 발생과 소멸. 먼저 제1절 특허료의 납부. 여러분, 거절 이유가 없어서 특허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출원인에게 특허 결정을 알려주기 위해서 특허 결정 등본 송달이 이루어지고요. 이날로부터 이제 3개월까지 출원인은 특허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출원인이 특허료를 납부하면은 비로소 설정 등록이 이루어지면서 특허권이 발생하죠. 근데 이 특허료 납부 절차가 좀 생각보다 복잡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 다음 이제 제2절 특허권의 발생. 그래서 특허권의 발생은 설정 등록에 의해서 발생하죠. 다음에 이제 제3절 특허권의 소멸. 그래서 특허권의 소멸은요, 하자에 있는 특허 같은 경우에는 무효나 취소가 되면서 소멸될 수 있고, 또는 포기에 의해서
소멸될 수 있고, 또는 20년이 지나서, 즉 존속 기간이 만료되어서 권리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제2장 특허권의 효력. 여러분, 이 특허권은요, 물건에 준하는, 즉 준 물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 효력과 소극적 효력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뭐 총선이 있고, 그다음 이제 제2절 특허권의 존속기간 및 존속기간 연장. 그래서 특허권은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산업발전의 핵심은 결국 누구든지 해당 발명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발명이 공개되고 해당 발명은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간 제한을 둔 독점권이었죠. 즉 20년이 지나면은 해당 특허권은 소멸되더라. 그래서 자, 출원이 있고, 출원일로 20년까지가 권리의 존속기간이 됩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 특허권은요, 설정 등록에서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설정 등록 때부터 특허권이 발생한다. 그럼 이제 딱 이렇게 설정 등록 후 출원일로 20년까지가 바로 존속기간입니다. 이걸 이제 말로 표현하자면은 설정 등록 후 출원일로 20년. 즉, 이 기간이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특허권에 존속기간 연장 사유가 있으면은 연장을 할 수 있어요. 그 부분도 좀 이따 나중에 살펴볼 것이고요. 다음 이제 제3절 특허권의 이용. 그래서 재산권으로서 특허권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그래서 이전할 수 있고, 담보권, 즉 질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권 설정. 자, 여러분, 일단 실시가 무엇이냐? 실시. 여러분, 이 실시는요, 발명의 목적에 맞게 쓰는 행위입니다. 발명을 쓰는 행위예요. 그래서 법에 이 실시가 어떤 행위로 규정이 되어 있냐?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청약. 이런 행위가 이제 실시로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청약하는 것을 실시한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특허는요, 독점 실시권이에요. 그 말인즉슨 오로지 특허권자만이 특허 발명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청약할 수 있고, 특허권자가 아닌 사람이 특허 발명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청약하는 경우에는 특허 침해가 성립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 갑이 이제 A에 대해서 특허권을 획득했습니다. 여러분, 제 R이 설정 등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갑이 이제 A에 대해서 특허권을 획득했습니다. 오로지 갑만이 A를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청약할 수 있는 것이고, 을이 갑의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A를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청약, 즉 실시를 하는 경우에는 뭐다? 침해가 성립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실시권이 무엇이냐, 여러분? 부동산 같은 경우에 자, 갑이 X에 대한 토지 소유자입니다. 근데 갑은요, 제3자에게 토지 사용권을 부과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을에게 토지 사용권, 즉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통해서 을에게 토지 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었고, 을은 여기에 대해서 땅값, 즉 지료를 적법하게 납부함으로써 이 X 토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특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갑은 이제 제3자에게 A를 적법하게 실시할 수 있는 권리, 즉 제3자에게 실시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을은 실시권자로서
A를 적법하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을은 당연히 갑에게 돈을 납부해야겠죠. 이를 이제 실시라고 해요. 그래서 이 구조와 똑같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3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이게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지상권 임차권이 되는 것이고, 특허에서는 실시권이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실시권 계약을요, 영어로 라이센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실시료를 영어로 로열티라고 합니다. 로열티. 그리고 이 실시권자의 종류 관련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용 실시권자, 다음에 통상 실시권자. 여러분, 이 전용 실시권자 같은 경우에는요, 독점 실시권자입니다. 즉, 값도 더 이상 A를 쓸 수 없고 오로지 을만이 A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전용 실시권 계약이에요. 그래서 지상권 유사입니다. 지상권 유사. 특허권자조차도 자신의 발명을 더 이상 실시할 수 없고 오로지 을만이 A를 실시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전용 실시권 계약입니다. 근데 통상 실시권 같은 경우에는요, 값도 A를 쓸 수 있고 을도 A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비독점 실시 계약. 이거는 독점적 실시 계약. 이 부분은 나중에 뒤에서 또 자세하게 제가 설명해 드릴 거니까 지금은 실시권 계약의 의미 정도만 여러분께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제4절 특허권의 공유. 그래서 여러분, 갑과 을이 공동으로 A를 발명한 경우, 그러면 이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가 되고요. 이때 갑, 을이 공동으로 출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동으로 출원해서 특허를 받은 경우에 그러면은 이 A에 대해서 특허권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때 특허권 공유의 법적 성질, 그 다음에 특허권 공유의 법적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제 제3장 특허권의 침해. 그래서 기본적으로 갑이 이제 A에 대해서 특허권을 획득했는데 제3자 병이 갑의 허락도 없이 지금 실시권 계약을 맺은 적도 없는데 멋대로 A를 실시하면은 병이 갑에 대해서 특허권 침해를 구성하게 되겠죠. 이때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다음에 이제 침해의 유형, 여러분. 실제 병이 대놓고 이렇게 A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실제 실무에서는요, 침해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 A를 살짝 수정해서 병이 실시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변경이 사소한 경우에도 당연히 침해로 잡아야 합니다. 이때 이 사소한 변경에 대해서 침해로 잡기 위한 요건, 이런 것들을 침해 유형에서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다음 제3절 실시자의 항변. 여러분, 비록 병이 이제 A를 실시하는 게 맞다더라도 만약에 적법한 사유가 있으면은 침해가 성립하잖아요. 그래서 병이 A를 실시해도 침해가 아닌 사유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제4장 침해에 대한 민사상 조치. 그래서 여러분, 자, 갑이 이제 A에 대해서 특허권을 획득했는데 근데 을이 갑의 허락도 없이 A를 무단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을이 멋대로 A를 생산해서 A를 양도, 즉 판매하고 있더라. 그럼 갑은 이제 을한테 야, 너 실시하지 마라, 실시하지 마 라고 경고를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근데 말로 이렇게 잘 탈렸는데 을이 그 말을 순수하게 잘 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을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법적 절차로서 을의 실시를 강제로 막아야겠죠. 그래서 을의 이제 침해 행위를 강제로 막기 위한 법적 조치가 침해 금지 청구. 법원에 을의 실시를 막아달라고 하는 청구입니다. 그 다음에 을의 실시에 의해서 갑이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 다음, 을이 이제 너무 저질 제품을 팔아서 갑의 특허에 대한 신용이 떨어졌다면 신용회복 청구. 다음에 을이 이제 획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러한 이제 민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을이 이제 고의로 침해를 일으킨 경우에 여러분 이 고의 침해는요 범죄예요, 범죄. 즉 침해죄가 성립하고 7년 이하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형사상 조치에 대해서도 살펴볼 거예요. 자, 다음 이제 제9편 심판. 여러분, 이 법원에서 법적 분쟁을 다투는 절차를 소송 또는 재판이라 하고, 이 소송, 재판의 결과를 판결이라고 하죠. 이제 행정청에서 법적 분쟁을 다투는 절차를 심판이라고 한다 했고, 이 심판의 결과를 심결이랍니다. 이때 이제 특허 심판 같은 경우에는요, 특허청 내부기관인 특허심판원에서 담당해요. 그래서 특허청이 있으면은 그 안에 이제 특허심판원이 있고요. 특허청의 대장을 특허청장이라고 하죠. 이제 특허심판원의 장을 특허심판원장이라고요. 특허청장이 가장 높으신 분이고, 그 다음 이제 특허심판원장이 특허청장 다음으로 높으신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고 이제 먼저 제1장 심판총론에서는요, 이 각 심판별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절차나 법규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 그다음 이제 제2장 심판각론에서는요, 특허법에 규정된 다양한 심판 제도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먼저 제1절 거절결정 불복 심판. 이제 거절결정 불복 심판은 심사관이 해당 출원에 대해서 거절결정을 내렸을 때 그 거절결정에 대해서 다투는 심판, 즉 해당 거절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심판이었습니다. 다음 이제 제2절 무효심판. 그래서 갑이 이제 A에 대해서 특허를 받았는데, 근데 A가 사실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없음에도 착오로 특허가 된 거예요. 그럼 이 하자에 있는 특허에 대해서 경쟁자 또는 이해관계에 있는 무효심판을 제기해서 특허를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효심판의 결과를 무효심결이라고 하고요.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 특허권은 소급 소멸합니다. 즉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자에 있는 특허권을 소급 소멸시키기 위한 제도가 무효심판이다. 다음 이제 제3절 권리범위 확인심판. 여러분, 이 권리범위 확인심판은요, 침해를 확인하기 위한 심판입니다. 자, 갑이 A에 대한 특허권자인데, 을이 A-를 실시하고 있더라. 그래서 A는 아니지만 A와 유사해 보이는 A-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 갑은 침해 확인을 구하기 위해서 을을 상대로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A-가 특허 발명 A의 권리 범위에 속한다, 즉 침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시오 라고 청구하는 심판입니다. 반대로 을로서도
자기가 실시하는 A-가 특허 발명 A의 침해가 아님을 그러한 확인을 구하는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침해의 확인을 구하는 심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제4절 정정 심판. 여러분, 정정이 뭐냐면요, 하자에 있는 하자를 제거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발명을 수정해서 하자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갑의 발명에 신규성, 진보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 정정 심판을 통해서 이 신규성, 진보성에 대한 하자를 치유할 수 있게끔, 즉 신규성, 진보성이 있는 발명으로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정정 심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정정 같은 경우에는 엄격한 정정 요건이 요구되고요. 만약에 정정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는데 정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정정에 대해서 정정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 제5절 정정의 무효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정정 심판은 무효 심판을 사전에 방어하기 위해서 특허에 대한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활용되는 제도인데, 근데 정정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음에도 특허 정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정정을 무효로 할 수 있는 정정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더라. 다음 이제 제6절과 제7절은 해당 파트 가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다음 8절 재심. 여러분, 재심 다들 잘 아시죠? 이 판결이 확정되는데, 근데 이 판결에 치명적인 하자가 있을 때 이 판결에 대해서 다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게 재심이죠. 이거는 심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심결이 확정되는데, 근데 이 심결에 치명적인 하자가 있더라. 그러면은 이 심결에 대해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게 재심이에요. 자, 그렇고 다음 이제 제10편 소송.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소송은요, 특허 소송 중에서 이 심결에 대한 소송입니다. 만약에 을이 갑을 상대로 제기한 무효 심판에 대해서 무효 심결이 내려진 경우에 무효 심결이 내려졌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갑의 특허권이 소급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무효 심결이 확정돼야지 권리가 소급 소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효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그래서 기간이 지나면 확정되는데,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특허법원에 이 심결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심결 취소 소송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무효 심결을 취소하는 소송이다. 그래서 특허 법원에 대해서 자기한테 불리한 심결에 대해서 취소를 구하는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또 특허 법원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에 상고해서 다시 한번 다퉈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소송은 심결 취소 소송이고, 이 심결 취소 소송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다음 이제 제11편 특유 발명. 여러분, 이 발명이 되게 종류별로 다양하죠. 컴퓨터 발명도 있을 것이고, 생명 발명도 있을 것이고, 의학 발명, 기계 발명, 이렇게 다양한 발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발명마다 속성, 성질이 다르다 보니까 특허 요건 판단도 방식이 달라지고, 또 침해 판단도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발명 고유의 특허 요건 판단 방법과 침해 판단 방법을 여기서 배우게 될 겁니다. 다음 이제 제12편 실용신안제도. 여러분, 이 실용신안제도 같은 경우에는요, 별도로 실용신안법으로 있는데, 근데 이 실용신안법이 대부분의 특허법을 준용하다 보니까 95%가 특허법과 일치해요. 그래서 95% 일치하고 차이나는 5%만 한 페이지에 표로 여러분들께서 암기하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이 실용신안제도는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지 제가 간단하게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제 한번 교재와 자료를 체크해 보자면, 첫 번째로 특허법 헬의 기본서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약서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조문 노트가 있고, 네 번째로 필기 노트가 있고, 다섯 번째로 복습 테스트가 있을 겁니다. 일단 기본서는 특허법의 기본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진도를 나가시면서 기본서를 읽으면서 복습을 해 주셔야 돼요. 이 기본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조문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판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조문 판례를 이해하기 위한 설명, 그 다음에 그 예시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특허법의 법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네, 요약서 같은 경우에는요,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압축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빠져 있어요. 조문과 판례만 들어있고 이 이해를 위한 설명, 그 다음에 예시는 다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서에서 요약서로 가려면요, 기본서를 최소 3회독해서 특허법을 이해한 다음에 요약서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서 3회독을 한 다음에 계속 기본서로 반복할지 아니면은 요약서로 넘어갈지,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지만 그래도 요약서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최소 기본서 3회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이 조문 노트 같은 경우에는요, 특허법 조문과 상표법 조문을 넣어놨습니다. 근데 조문을 그냥 생으로 넣어놓은 게 아니라 제가 어떤 준용되는 부분을 전부 다 풀어서 바로 읽고 이해할 수 있게끔 넣어놨어요. 그래서 조문 원문이 아니라 풀어놓은 그 뜻을 제가 전부 다 해석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산업재산권법 같은 경우에는요, 조문 암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특허법이랑 상표법 조문 있지 않습니까? 시험 전에 다 암기하지 못한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시험 합격을 바라시면 안 돼요. 이건 제가 좀 세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시험 전에 특허법이랑 상표법 조문이 암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시험 합격을 바라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특허법과 상표법 조문이 암기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시험에 합격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이 복습 테스트에 어떤 조문 외우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다음에 이제 특허법 1회독 후에는요, 이 조문을요, 한 달을 회독, 시험 전까지 반드시 꾸준히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조문 스터디 추천을 드려요. 혼자서 하긴 좀 힘들기 때문에 조문 스터디를 꾸려서 같이 하시는 걸 제가 좀 권장드릴게요. 그래서 암기는 제가 정말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조문 암기 시험 전에 다 이루어져 있어야지 여러분들께서 합격하십니다. 이제 여러분, 이 필기 노트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서에서 어떤 설명이 필요한 그림 등 또는 제가 강의를 할 때 필기할 내용들이 전부 다 담겨 있는 노트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강의는 필기 노트로 나갈 겁니다. 근데 이 필기 노트랑 기본서랑 그 내용 구성이 완전히 일치해요. 그래서 강의를 때는 필기 노트로 보시고 나중에 복습할 때 기본서 읽으면서 다시 한번 되새김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순서가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혼동 없이 바로 이제 기본서 읽으면서 복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 이제 복습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강의마다 여러분들께서 배운 내용을 똑바로 숙지했는가 테스트할 수 있는 자료예요. 그래서 빈칸이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개념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을 것이고 전부 다 그 정답을 강의 그리고 책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빈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드래그 해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하면은 빈칸의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메모장 키신 다음에 이 복습 테스트에 있는 빈칸 부분을 드래그해서 복사한 다음에 메모장에 붙여넣기 하면은 빈칸의 답이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강의를 수강할 때 반드시 복습 테스트를 다 풀 수 있어야지 다음 강의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복습 테스트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강의로 넘어가면은 여러분들께서 앞에 있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강의를 계속 진행한 것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뒤에서 개념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허법은요, 앞에 있는 개념이 전부 잘 정리가 돼 있어야지 뒤에서도 그 이해된 개념을 바탕으로 진도를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습 테스트 절대 게을리면 안 되고, 이것도 반드시 1회독 때 반드시 복습 테스트 하시면서 진도를 나가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강의 듣고 복습 테스트하고 조문 암기하면은 보통 하루에 2강 들으면은 한 6시간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 수강 시간까지 포함해서 강의 수강 시간, 복습 시간 전부 다 했을 때 2강 듣는데 6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2강 정도 들으시고, 또 여러분들께서 민법도 복습해야 되죠. 그래서 하루에 4시간 정도를 민법 복습에 할애하시고, 그다음에 5시간에서 6시간 정도를 특허법 하루에 2강씩 들으면서 복습한다는 마인드로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 전부 다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회독 한 다음에, 즉 완강을 하신다면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객관식을 통해서 문제풀이 연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문제풀이 할 때 기본서 3회독하고 객관식 봐야지,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본서 보시면서 객관식 동시에 진행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 기본서에서 내가 오늘은 신규성을 배웠다. 그럼 이제 그날 신규성 파트에 그 객관식을 푸십시오. 다음에 내가 오늘은 진보성을 복습했다. 그럼 이제 해당 진보성에 대한 그 객관식을 푸십시오. 그런 식으로 이제 같이 진행하면 되는 것이지, 기본서 3회독 본 다음에 객관식 몰빵 이런 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항상 기본서랑 객관식을 함께 하셔야 되고, 나중에 이제 객관식을 기본서에 단골하는 형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완강에서 또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마지막 강의에서 어떻게 복습해야 될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일단 1회독 하는 동안은 여러분께서 객관식은 신경 쓸 필요 없으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드린 거 이거 다 꼼꼼하게 하시면서 진도를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시간부터 특허 제도의 목적,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